새벽 2시 17분. 나는 또다시 그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쿵끼익 훌쩍훌쩍.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했다. 이 골짜기 마을은 바람이 심해 오래된 집이면 삐걱대는 소리쯤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낮에 들은 소리와 밤에 들린 소리가 똑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또 저 집이네. 옆에서 자던 경자가 흠칫하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또 들려. 그 집에서. 아유, 무서워 죽겠네 만수야. 제발 나가지 마라. 저 노부부 요즘 좀 이상해. 나가봐야겠다. 오늘은 그냥 넘기면 안 돼. 경자가 손목을 세게 붙잡았다. 제발 새벽이야. 경찰도 그 집은 손 못 댄다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경자의 눈가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그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더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 내 귓가에서 속삭이듯이. 할머니 나 추워.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다. 이 마을에 아이는 없다. 있을 리가 없다. 뚝. 정말 기계 끈 것처럼 숨소리 하나 없이 소리가 사라졌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손전등을 챙겨 거실로 나와 신발을 꿰어 신었다. 경자가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야 제발 그냥 자자. 나 불안해. 곧 올게. 나도 더는 못 참아. 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훅 들어왔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 노인네의 집을 향해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집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흑할머니 왜 울어요? 이번엔 분명히 아기 목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전등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세상에 이럴 리가 없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그런데 창문 안쪽이 은은하게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빛. 나는 숨을 참고 창문 틈으로 안을 보았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방 한가운데서 박 노인 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람 크기만 한 인형이 앉아 있었다. 긴 생머리 가발, 빨간 원피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인형이 고개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삐그덕, 삐그덕. 그러면서 할머니나 춥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인형 뒤에서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인형을 잡고 천천히 뒤에서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두워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확실히 사람의 팔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질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거 뭐야? 사람이야? 도대체 누가? 그때였다. 창 안에서 박 노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부탁이다 제발 오늘만은 울지 마라 제발. 아내 최할머니는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형의 가슴에서 들린 음성. 할머니 나보고 싶어.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둥근 반짝이는 눈 2개. 그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이상한 빛. 나와 딱 눈이 마주쳤다. 나는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다. 그리고 그 눈이 인형 뒤에서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 집에서는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밝혀진 진실은 제가 본 것보다 더 슬프고 더 처참하고 더 기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새벽에 그 기괴한 장면을 보기 시작한 건 최근이지만 사실 그 전조는 3개월 전부터 있었다. 동네 슈퍼의 김 아주머니가 처음 그 얘기를 꺼낸 날이 떠올랐다. 만수씨, 박 노인네 집 요즘 이상하대. 이상하다니? 김 아주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마다 불이 켜져. 그것도 새벽 3시쯤. 할아버지가 밤새 우는 소리도 들린다더라. 우는 소리요? 응남자 울음. 근데 낮에는 멀쩡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마당에서 커피 내리고 있고.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노부부가 다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다.
조금 뒤 이장님까지 똑같은 말을 했다. 빵 노인네. 이상해. 강아지를 찾는다고 매일 산에 올라가는데 정작 그 집엔 강아지가 없어. 강아지가 없다고요? 응. 부부가 키우던 강아지는 몇 년 전에 죽었잖아. 근데 산에서 어떤 분이 그랬다더라. 빵 노인이 순애야 어디 갔어 집에 가자. 이러고 울더래. 순애? 그게 그 집 강아지 이름이었다. 조금만 귀 기울이고 있으면 들렸다. 순애야 오늘은 집 앞에서 기다릴 거지. 할머니가 밥 해놨어 얼른 와. 그런 독백 같은 말들이 경자가 어느 날 내게 귓속말했다. 여보 그 집 할머니 봤어. 계단 내려오다가 허공에 대고 조심해. 넘어지지 마 이러더라. 그럼 혹시 우리는 동시에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다. 치매. 하지만 마을 사람 모두가 알았다. 최할머니는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계산력도 좋고 손도 야무졌다. 오히려 박 노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노인 우울증은 착각이나 환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박 노인이 혼자 헛것을 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할머니도 같은 환청을, 같은 방향을, 같은 날에 들었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 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날도 새벽 1시쯤이었다. 갑자기 밖이 쾅 하고 울렸다. 경자가 벌떡 일어났다. 또야? 또 그 집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보니 박 노인이 마당에서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정신없이 마치 누군가를 따라잡으려는 듯한 동작으로 팔은 떨리고 옷은 반쯤 젖어있고 입에선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순애야 멈춰가지 마라 순애야. 그 장면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기 힘들 정도로 처절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박 노인의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엔 너무 멀쩡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삽, 곡괭이, 호미 뭐든 들고 어디선가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순애야 아빠 왔다 나와봐. 동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치매가 시작된 거야. 틀림없어. 노인 우울증이 심해지면 저런 행동도 한다더라. 딱 봐도 헛것 보잖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정말로 헛것을 보는 사람은 둘이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이웃집 김씨가 나를 붙잡았다. 만수야, 너도 그거 봤지? 뭘 말이야? 김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박 노인네 마당에 아기 밥그릇이 있더라. 아기 밥그릇? 응. 그 캐릭터 그려진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 옛날 어린이집에서 나눠주던 거 같은 거. 그 집에 아기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거지.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며칠 전에 또 봤어. 젖병도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그 집엔 아이가 없다. 부부에게는 자식을 잃은 슬픈 사연이 있다지만 아이의 물건을 이렇게 모아둘 이유는 없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누가 버린 걸 주워온 건 아니고? 김씨는 목을 세차게 저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깨끗하게 씻어놓고 마치 누가 쓰는 것처럼 놓여있더라고. 그 순간 나는 내가 들었던 그 밤의 울음소리가 떠올랐다. 그 목소리 분명 아이였다. 아무리 이유를 붙이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쌓여갔다. 며칠 후 나는 최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쳤다. 몸은 깡마르고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그 눈은 이상하게 초점이 맞아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요즘 밤마다.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그러곤 갑자기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수씨, 순애가 집에 왔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순애 그 강아지 말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우리 손녀. 그 말은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집에는 태어나자마자 떠난 손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얘기를 금기처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박 노인 부부는 손녀 이야기가 나오면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손녀가 돌아왔다고. 그것도 한밤중에.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근처를 일부러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나는 마침내 직접 보고 말았다. 그리고 일막에서 말한 그 장면, 창문 너머 인형과 움직이는 그림자를 목격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마을에 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노부부 집 앞에 매일 새 장난감이 생겼다. 분홍 토끼 인형, 아기 장갑, 작은 신발, 곰돌이 비누. 누가 갖다 둔 걸까? 택배도 아니고 가격표도 없었다. 누군가 몰래 놓고 간 걸까? 아니면 그 집에서 마을 아이들이 방 노인 부부를 피하기 시작했다. 어린애들은 촉이 빠르다. 학교 가는 초등학생 하나가 엄마에게 말하더라. 저 집 할아버지 요즘 자꾸 나한테 말 거는데 뒤에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 산에서 이상한 소리. 아이야, 이제 집 가자. 손 시렵지? 할아버지 여기 있어. 방 노인은 혼자가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여자 비명이 들렸다. 나는 우비도 걸치지 않고 뛰쳐나갔다. 그리고 방 노인네 집 마당에서 최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가지마. 제발 가지 말라고. 그는 허공을 붙잡으려는 듯 양손을 허공에 흔들고 있었다. 비는 쏟아지고 옆집 사람들은 창문만 열고 구경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갑자기 나를 붙잡았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순애가, 오늘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 왜 우리 집을 떠나? 그 순간 할머니의 시선이 내 어깨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소름 끼쳐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히 누군가를 보고 있었다. 비가 그치고 할머니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방 노인이 돌아왔다. 그는 비에 젖은 옷을 그대로 두고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그때 방 노인이 말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목소리엔 죄책감, 분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순애가 돌아왔는데 그 애를 또 잃을 순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부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둘 다 똑같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 무언가가 같은 방향에 있고 같은 시간에 나타나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점. 이건 치매가 아니다. 집단 환각도 아니다. 무언가 제3의 존재가 있었다. 그러다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 그 집에 관한 숨겨진 소문이 흘러나왔다. 그 집 그 손녀 어떻게 된지 아나?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아들이 사고 내서 죽은 거야. 방 노인 아들이요? 응. 손녀 데리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 그럼 아들은요? 안 죽었지. 근데 그 일 이후로 방 노인 부부와 연 끊었대.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리가 멍해졌다. 할머니, 혹시 손녀를 그리워해서 그러시는 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가 아니야. 손녀, 방 노인 품에서 죽었다 됐어. 뭐라고요? 노인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애가 산소 부족으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조용히. 그 말 끝에 혹시나 싶어 물었다. 그의 이름이 혹시 순애지? 그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노인이 밤마다 찾았던 그 이름, 여자아이의 목소리로 들렸던 그 이름, 방 안에서 들린 목소리. 할머니 나 추워. 그 아이, 순애? 아이의 혼령이 정말로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부모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일까? 사람들은 각자 다른 말을 했다. 애의 원령이 남은 거지. 죄책감이 부른 환청이야. 가족이 숨긴 비극이 또 드러난 거야. 영가가 집을 떠나지 못한 거지. 방 노인이 그 애를 껴안고 있으려는 거야. 정답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모든 걸 직접 본 나는 그 집에 있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움직이는 그림자는 사람도 동물도
어린아이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날 새벽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둥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그 집으로 시선이 향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어린아이쯤 되는 작은 형체가 박노인 할머니 방 창문 앞에서 정확히 내 쪽을 보고 서 있었다. 빛도 없고 형체가 뚜렷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존재감은 있었다. 말 그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 심장이 커다랗게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창문을 급히 닫으려 했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그 형체가 천천히, 너무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마치 왜 따라왔어? 라고 묻는 것처럼. 그리고 스르르 사라졌다. 그 순간 박노인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순애야, 까지마. 제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집을 뛰쳐나갔다. 비는 무릎까지 차오를 만큼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박노인네 집 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열어보세요. 큰일 났어요. 그때 잠겨있던 안에서 천천히 문이 열렸다. 박노인은 젖은 얼굴로 서 있었다. 눈은 붉었고 옷은 축축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왜 왔나?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아버지, 혹시 또 순애를 찾으러 나갔어요? 박노인은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노인은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아저씨, 나 이제 숨길 자신이 없네. 박노인은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그날 내가 그 애를 잃어버린 거요. 나는 말없이 바라보았다. 손녀 순애는 우리 아들이 사고를 낸 날 살아있었어. 아들놈이 도망가듯 내려놓고 갔지. 우린 애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 목이 맨 것 같았다. 근데 난 애를 품에 안고 잠든 거요. 박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깨보니 애는 차갑고 물컹하고 내가 애를 놓친 거요. 눈물이 그의 눈에서 미친 듯이 흘렀다. 그 울음은 죄책감, 슬픔, 후회, 절망,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울음이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순애는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그 말은 지금까지 들은 말 중 가장 슬프고 가장 무서운 말 같았다. 그때 현관 앞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아이 있어요? 나는 놀라 돌아봤다. 최할머니였다. 여보, 당신 혼자만 본 게 아니야. 할머니는 천천히 흔들리는 발로 다가왔다. 나도 봤어. 밥도 챙겨줬어. 이불도 덮어줬어. 나는 입을 막았다. 순애는 우리 둘 다 매일 보고 있어. 세상에 두 노인은 같은 아이를 같은 방향에서 보고 있었다. 이건 환각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오늘 그 애가 울었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대. 할머니는 눈을 감고 말했다. 순애가 할머니 미안해. 이제 가야 해. 하고 울고 있었어.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 아이가 떠나려 한다는 건가? 무슨 이유로? 아니,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머물렀던 걸까? 며칠 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다. 경찰차 한 대가 노부부 집 앞에 섰다. 젊은 형사가 나에게 물었다. 혹시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걸 왜 묻죠? 형사는 폴더를 펼쳤다. 3개월 전부터 이 근처에서 한 아이의 실종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실종? 예. 근데 최근 제보가 들어왔어요.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나는 목이 타올랐다. 혹시 정확히 어느 집에서? 형사는 문 쪽을 가리켰다. 저 집입니다. 박노인 집.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연결이었다. 빵 노인 부부는 자신들의 죽은 손녀를 보고 있었고 경찰은 살아있는 실종 아동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둘은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 그럼 나는 그날 본 그림자는 대체 무엇이었나? 그날 밤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내 믿음, 이성, 상식 모든 게 무너졌다. 방 노인네 창문이 갑자기 확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 저 이제 아파도 안 아파. 그 목소리는 결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맑고 슬프고 가벼운 울음이었다. 방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가지 마, 순애야, 제발. 그때 그 실루엣이 보였다. 작은 아이 형체가 할아버지 손을 조심스레 잡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도 비도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아이의 실루엣이 빛처럼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았다. 이제 떠났구나.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밤이 빵 노인 부부에게는 고통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실종 아동 사건과 관련된 수색을 위해 동네를 돌았다. 빵 노인 부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순애, 이제 편해졌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수십 년의 죄책감이 비로소 내려놓아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애가 우리 용서해 주었어. 그 말에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원망하려고 남은 게 아니었다. 그저 사랑받고 싶어서, 잊히기 싫어서 그 마음 하나만 남아 그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노부부 집에서 들리던 소리, 움직이던 그림자, 움직이던 인형 모두 사라졌다. 빵 노인 부부는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했다. 그들의 얼굴은 언제보다 평온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비로소 떠난 것이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더 이상 이상한 집이 아니었다. 그냥 오래된 슬픔이 놓여진 평범한 노부부의 집이었다.